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의 꽃은 다름 아닌 회식이라고들 하지만 회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압니다. 회사 생활의 진정한 꽃은 바로 탕비실에 3, 4, 5 모여서 떠는 수다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사실 회식이야 참석하면 맛있는 거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퇴근 후에도 상사 눈치 보면서 정치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괜시리 눈칫밥부터 배부른 회식보다야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오순도순 모여 떠드는 탕비실 수다 시간이 제일이죠. 저 역시 처음 회사에 들어가서 머뭇머뭇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가장 도움받았던 곳이 탕비실이었습니다. 선배 언니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회사 업무 노하우도 알려주고 회사 사람들의 특징도 말해주고 슬그머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도 연결해주는 곳이 바로 탕비실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이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그런 업무의 연장이 아닌 수다의 공간이 되었지만 말이죠. 회사 일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을 3년차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오전 11시쯤 탕비실로 3, 4, 5 모여들었는데 전에 없이 다들 살짝 들뜬 모습이더라고요. 뭐예요? 다들 왜 이렇게 설레는 것 같지? 드디어 오늘이야. 뭐가 오늘이에요? 뉴페이스. 신입사원들 오는 날. 그런데 이번엔 정규직은 거의 없고 계약직만 가득하긴 하대. 에휴, 이렇게 사내 커플의 꿈은 또 날아가는구나. 에? 왜 날아가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면 되잖아요. 어머, 얘 큰일 날 소리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내 말 못 들었어? 이번에 정규직 없이 계약직만 가득하다니까.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서 있는 저를 보며 선배 언니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등짝을 한 대 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진짜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무조건 정규직. 그래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 언제 잘릴지 모를 계약직 남자 만나서 무슨 고생을 하려 그래? 자기네 집 잘 사니? 아니, 가끔 보면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걱정된다, 걱정돼. 앞으로 남자 만나기 전에 꼭 나한테 보여주고 감정받아. 내가 왜 이 나이까지 솔로인 줄 알아? 눈이 더럽게 높아. 남자를 엄청 까다롭게 봐.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하면 그대로 만사 형통 통과다 이거지. 언니의 일장 잔소리는 그 이후에도 쭉 이어졌지만 사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니의 어깨 너머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인사하는 신입사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키가 아주 큰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1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보였어요. 표정이 다정했고 옷이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책상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던 신입사원들이 탕비실 앞에 멈춰서서 저와 그 선배 언니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멍하게 손에 컵을 든 채 인사를 나눴고 그 남자와 짧은 시선 교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그날 그 사람은 제가 진짜 이상한 여잔 줄 알았대요. 컵에 들어있는 음료가 넘칠 것처럼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서 있어서 말이죠. 여튼 그 남자와 저는 서로 동상이몽에 첫 만남을 뒤로하고 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행운의 여신이 손을 뻗쳐준 것인지 10대 명이 넘는 신입사원 중 그 남자가 제가 속해 있는 팀, 그것도 제 직속 부하 직원으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대체 호감인지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맞는 후배 맞이 선배의 설렘인지 구분하기도 전에 그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는 첫인상처럼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속에서 고르고 고르는 게 느껴졌죠.
가난한 집에서 한 번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한 적이 없었지만 몸에 배려가 배어 있었고 양보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배려와 양보가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남자였죠. 일도 잘했어요. 다들 정규직이 아니라는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일머리도 있는 편이었고 조금 부족한 것은 성실과 노력으로 메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까칠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별명이 대까챙이인 팀장님이 몸소 나서서 그의 계약직 기간을 계속 갱신해 줄 정도였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정말 솜에 물이 스미듯 사랑에 빠져버렸고 계약직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그 선배 언니조차도 그 사람은 인정한다며 잘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뭐 사내 연애가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공채 정규직이었고 그는 고등학교 졸업한 계약직이다 보니 회사 내에서 암암리에 존재하는 업무의 벽이 가끔 저희를 어색하게 만들었거든요. 승진도 저는 쉽게 후보에 오르고 중요한 업무도 맡겨지곤 했지만 그는 능력에 비해 소소한 일만 하면서 소모되어 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미래를 좀 준비해보는 게 어때? 나 퇴근하고 아르바이트 하잖아. 그나마 계약직이라서 투잡 뛰는 거 가능한데 투잡 막는 정규직도 많고 일단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해. 고등학교 때부터 일이랑 공부랑 병행했다며. 그 돈 다 어디 갔어? 사실 연애를 3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그에게 돈 벌어 어디에 쓰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여도 제가 좀 더 많았고 데이트 비용이야 그냥 더 버는 사람이 쓰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많이 부담했거든요. 그도 저한테 빌붙는 타입이 아니었고 서로 암묵적으로 조율을 하며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의 집안 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만나면서도 처음 물어본 말이었어요. 그러자 그가 머뭇거리면서 자기 집안 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아주 대대손손 못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흔히 조상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한 번은 잘 살았다가 중간에 한 번 망하거나 어렸을 때는 고대광실 살았다가 아버지 사업 실패로 어느 순간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3대, 4대로 올라가도 다 못 살았던 역사밖엔 없더라고요. 사대문 밖에서 고물 주워 팔았던 할아버지와 남의 집 친모였던 할머니가 만나 그의 아버지를 낳았고 그의 아버지는 평생 폐지를 주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참모 이모님을 하시다 어느 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으셨다네요. 아래로 동생 둘이 있는데 둘 다 야간 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취업 준비 중이고요. 한마디로 움치고 뜰래야 도망갈 구석 없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얼마 전 오래 앓고 계시던 심장병이 심해져서 아내의 심장 박동기를 넣는 수술까지 하시는 바람에 꾀꼬리 짬짬 조금 모아두었던 돈도 싹 거기 들어가고 없는 살림에 대출까지 받아서 병원비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참 대단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라면 아마 그중 하나만 제 상황이었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안고도 자기 몫이려니 하며 견디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 한켠에 존경심마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충동적으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혼하자. 뭐라고?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안 들었어? 들었어.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자기 부모님이 허락하시겠니? 여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반응이 말도 안 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자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해. 제가 그 유명하다는 최 씨 고집입니다. 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무엇보다 제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죠.
제가 3살 때인가 그때 깨달으셨대요. 얘 고집 꺾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마 어디를 가면서 택시를 잡아타야 하는 날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3살이면 걷는 속도도 한없이 느리고 손에 힘도 없잖아요. 부모님은 급하게 택시를 타야 해서 분주한데 제가 굳이 제 발로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택시 문도 제가 열어야 한다고 우겼대요. 그런데 뭐 바쁜 부모님이 그걸 들어주나요? 번쩍 안고 뛰어 택시 타고 이동했겠죠. 그 택시 안에서부터 제가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그때부터 자그마치 6시간 반을 울어제끼며 경기하듯 애가 뒤로 넘어가서 그날 부모님은 제가 죽을 줄 아셨대요. 결국 6시간 반이 지난 후에 제 발로 걸어서 택시를 잡은 후 그 택시 문을 제 손으로 열고 들어간 후에야 울음을 그쳤다네요. 그날부터 저는 그 누구도 고집을 꺾지 못하는 아이로 땅땅땅 도장에 찍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올게 왔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동안 제가 연애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들으셨기에 성에 차진 않지만 반대는 할 수 없음을 아셨던 거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이 사람 인성 믿고 결혼하는 거야, 엄마. 평생 내 속 안 썩일 것 같아서. 제 말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판단을 믿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와 연애한 지 3년이 좀 넘은 어느 날 저는 35세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의 사정으로는 서울 외곽의 빌라촌 지하방도 얻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결국 부모님 도움으로 회사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고 남편은 결혼하면서 바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조건은 비슷했지만 저랑 같은 회사를 다니면 제가 마음껏 일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그것도 사실 고마웠습니다. 내심 회사 내에서 제가 점점 승진을 하고 남편이 계약직으로 연장만을 바라는 입장이면 저희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쑥덕거릴 것이 내심 신경 쓰였거든요. 다행히 옮긴 회사에서 잘 적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안정감이 몰려오자 선물처럼 아기도 생겼습니다. 제 임신을 누구보다 기뻐한 건 부모님이었어요. 남편도 기뻐했겠지만 제가 손귀한 집 딸이라 부모님이 진짜 뛸 듯이 행복해 하셨죠. 저희 오빠가 6대 손이고 저는 외가친가 통틀어 딱 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오죽하면 엄마는 제 마음 편하라고 회사 옮겨준 사위의 그 진심이 아기를 데려왔다며 선물로 차도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 구한 직장이 조금 멀리 가야 해서 사실 차가 한 대 있으면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차 받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말 듣고 저희 엄마가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다니까요. 장모님, 제 지난 힘든 세월은 다 장모님과 장모님의 분신 같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련이었나 봐요. 이 두 여성분을 제 가족으로 또 맞이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 고생 웃으면서 할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위한테 그런 말을 듣는 장모가 어디 있나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저는 속으로 내가 남자 보는 눈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다 녹록하게 제 마음대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게 저한테 딱 붙어있던 아기가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배가 살짝 부른 상태에서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이고 충격이더라고요. 첫 아이 유산되는 경우 생각보다 많다며 의사 선생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위로를 건넸지만 저로서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제 앞에선 담담하게 구셨지만
볼 때마다 눈이 부어있고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 분명 어디선가 펑펑 울고 계신 게 분명했고요. 아마 그 시기에 남편이 없었다면 전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24시간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위로를 하거나 달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없이 안아주고 지켜봐주고 제가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먹자 하면 먹고 눕자 하면 누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제게 사랑한다고 자기한테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훌쩍 5개월 만에 떠난 그 녀석이 다시 부지런히 찾아올 거라고 담담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제나 수면제를 먹고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바로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 앞에서 그렇게 재롱을 부렸대요. 도란도란 앉아서 마늘도 까고 멸치똥도 따고 어느 날은 커다란 도끼빗을 가지고 와서 콩나물 대가리를 빚어 한꺼번에 따는 걸 보여주며 으쓱으쓱 유치원생 학예회 하듯 자랑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말이 세상 다 싫어 콱 접시물에 코박고 싶은데 수시로 사위가 와서 웃게 해주니 그게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남편의 노력으로 저와 제 부모님은 유산의 아픔을 좀 일찍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사위가 아닌 제 부모님의 아들이 되었고요. 진짜로 남편을 아끼게 된 부모님은 시아버지 병원비도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걸 말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빠가 우연히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시아버지를 만나면서 알게 되셨고 그걸 숨겼다고 남편은 아빠에게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이, 숨길 걸 숨겨야지. 네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 마음도 불편한 거 몰라? 면목 없습니다. 사람 목숨은 구하고 봐야 하는 거야. 자존심 세울 일 아니고 미안할 일 아니니까 수술 필요하면 수술하시게 하고 충분히 입원해서 살펴드려. 요양병원 필요하면 거기 당분간 가 계시는 것도 좋고. 서슬퍼런 아빠의 말에 남편은 숨겨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은 후 당분간 요양병원에서 재활과 케어를 받으시기로 했어요. 그 모든 비용을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셨고요. 마음 한구석에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아 가뿐해진 듯 그날 이후 남편의 표정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한 번은 엄마한테 엄청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어쩜 그렇게 하는 짓마다 기가 막히게 이쁘냐며 엄마 목소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잔뜩 들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알아듣게 좀 얘기하라고 했더니 엄마가 흥분해서 우다다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남편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마 그날 엄마가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음식점을 예약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엄마를 꼭 끌어안더라네요. 너무 놀라서 휙 돌아봤더니 남편이 거기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끌어안는 사위도 드물지만 그 사위가 한 분 한 분 엄마 친구에게 인사를 하면서 세상에 장미꽃 한 송이씩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다들 너무 놀라서 이 나이 될 때까지 남자한테 꽃 받아본 거 처음이라는 분도 계셨고 아니 어쩜 이렇게 로맨틱한 걸 어디서 나타나서 갖다 주냐고 너무 좋아들 하셨대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긴 어떻게 알았어? 무슨 일로 온 거야? 여기 제 회사 근처잖아요. 지나가다가 장모님이 친구분들이랑 들어가시는 거 보고 우리 장모님 깜짝 선물해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꽃 사와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오늘 이 자리 음식은 사위가 쏩니다. 제가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놀다가 가세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 손등에 뽀뽀를 쪽 해주고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날 저희 엄마 완전 스타 중에 스타가 되었대요. 아니 어쩜 아들보다 더 저렇게 살가운 사위가 있냐. 너무 부럽다서부터 시작해서
질투나서 못 살겠다. 세상에 로맨틱한 사위가 통도 크다. 이 음식을 다 산 거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한테는 열아들 부럽지 않은 사위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저희 아빠가 사실 지독한 낚시광이시거든요. 낚시에 낙자만 나와도 펄펄 끓는 열 때문에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족은 다 낚시를 하면 진절머리 치고 싫어하잖아요. 생선도 먹기 싫다, 다 지겹다 그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날 제 남편이 저희 아빠 앞에 쓱 깨끗한 카드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이게 뭐냐 하는 눈으로 보다가 갑자기 아빠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머나 낚싯배를 운전할 수 있는 배 면허증이었어요. 저는 몰랐죠. 낚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낚싯배 운전하는 자격증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낚시 좋아하시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고기는 잘 못 낚고 장인어른 낚시하시는 배 운전 정도는 해드리려고 공부해서 자격증 땄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에서는 말 그대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친구들한테 세상 어느 사위가 장인 낚시갈 낚싯배 운전해준다고 자격증을 따냐며 이런 사위 있는 놈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아주 텅텅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일하느라 바쁜 줄만 알았는데 세상에 그 배 운전 자격증을 대체 언제 공부해서 언제 딴 건지 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글썽였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글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평생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거든. 나한테 이런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부모님한테 효도라는 거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을 거야.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렇게 예쁜데 사랑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아이가 안 생겨도 좋으니 이대로 살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한 어느 날 사람이 원하는 일이 다 그렇게 쉽게 되면 어디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그냥 아이가 안 생겨서 속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은 어느 날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자궁에 너무나 큰 종양이 자라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큰 수술 후에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그렇게 알아놓은 데다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남편 눈치부터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처럼 살갑고 다정한 사위지만 자기 자손을 낳지 못하는 딸 혹시나 미움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신 거겠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모르냐며 서운해하고 저한테 더욱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하지 않아도 되게 주말마다 함께 장을 봐서 본인이 일주일 먹을 반찬과 국을 다 만들고 그거를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매일 출근하기 전에 제가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준비해놓고 갔고 점심시간 때도 시간 되면 집에 와서 저를 살폈어요. 엄마가 그런 건 아줌마 불러서 하게 한다고 해도 남편은 끝까지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거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한 음식 좋아해요, 어머님.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같이 하면서 저희끼리 얘기도 하고 이 사람도 이 핑계로 몸도 좀 움직이고 그래야 빨리 건강해지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는 것도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나 예쁜 모습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빠랑 엄마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더 신뢰 가득한 따뜻한 것으로 변해가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참, 왜 모든 안 좋은 일은 이렇게 차곡차곡 차례대로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알아 누워있는 와중에 남편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라 언제고 잘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결혼하고 옮긴 회사에서 꽤 일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금방 잘릴 줄은 몰랐죠. 남편 말에 의하면 고졸 계약직이라 가장 먼저 잘릴 순위에 올라가 있기는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잘 버텨보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한 채 자주 휴가 내고 빠져나온 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몹시 담담히 하기는 했지만 저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것 같다라는 미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얘기를 듣고 부모님도 몹시 속상해하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장은 천천히 구해. 일단 구하는 동안 생활비는 우리가 다 대주겠네. 이번에는 급하게 구해서 계약직 들어가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정규직 찾아서 들어가.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런 선택 안 하게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애는 걱정하지 말고 자네 직장 찾는 데만 집중하게. 그렇게 부모님은 남편의 마음이 편하도록 생활비를 대줄 테니 천천히 직장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순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 그냥 흘러가듯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사실 결혼 직후부터 저희가 부모님께 받은 도움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남편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 저희 시아버지 병원비의 수술비, 그리고 제 병 때문에 들어간 돈, 게다가 이제 생활비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진짜로 마음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보더니 남편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도움은 감사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안정 찾아서 저희끼리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당분간은 알아서 해보고 정 힘들면 그때 도움 요청드리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년간 남편은 정말 고군분투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도 하고 일주일에 2-3군데씩 면접도 보러 다니고 면접 보는 와중에 중간중간 택배 상하차도 하면서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살더라고요.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 앉아서 그 모든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저는 정말 마음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미안함과 공고함이 교차되다 보니 저희 사이도 예전 같지는 않아지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중간중간 저를 원망하는 소리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저는 점점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기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해고 당한 것만큼이나 갑자기 남편이 취업이 됐어요. 그것도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예전에 받던 것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말이죠. 사실 남편이 오랜 시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받았던 돈이 300만 원이 채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게 된 회사는 그래도 600이 좀 넘는 급여를 받는 정규직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받던 것에 2배나 되는 연봉을 받고 게다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으니 남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저 역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희 생활에 조금 안정이 찾아오고 남편의 고생이 끝난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기뻤죠. 하지만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시리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툭툭 던지는데 그게 제가 듣기에 몹시 거북한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 회사 다닐 때 급여가 600이 조금 안 됐었거든요.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제가 얼마 번다고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너는 이렇게 큰 돈 벌어본 적 없어서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어봤어야 알지. 야, 이게 사람이 급여가 넉넉하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해줘서 우리가 많이 살림이 편해졌지. 고마워. 정말 많이 고마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사실 속으로 좀 어이없었지만 괜히 남편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받는 그 급여, 제가 퇴직 전에 받던 급여랑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괜히 기죽였다 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점점 남편의 태도는 조금 이상해져 갔어요. 자꾸만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고 저한테 툭툭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집에서 그냥 쉬면서 건강하게 자기 옆에만 있어달라고 하던 사람이 자꾸 집안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구석에 처앉아 있으면서 청소도 제대로 못한다고 구박을 하지 않나, 와이셔츠에 칼각 세워 다려놓지 않았다고 와이셔츠를 던지지 않나, 급기야는 아침 출근하는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다고 저한테 글쎄 식충이 영혼이 쉬었다고 하는 거 있죠.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매번 제가 뭐라고 하면 싸우기만 할 테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괴롭고 힘들어져만 갔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비 같고 깊은 산 같은 제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친정아빠가 정말 급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낚시도 좋아하고 산 타는 것도 즐겨 하셨던 아빠는 정말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 식구 다 세상 떠나고 아빠 혼자 남아있으면 어떡하냐고 농담처럼 걱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가족끼리 놀러가서도 가장 늦게까지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빠였는데 갑자기 늘어난 사업 규모에 혼자 늦게까지 회사에서 서류를 보시다가 심근경색이 온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업무 시간에 쓰러지셨으면 바로 병원으로 옮겼겠지만 늦은 밤 홀로 계시다 쓰러진 거라 다음 날 경비원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죽음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아빠와 남겨진 사업체, 장례 절차까지 복잡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아빠의 사업은 정말 기기를 특수한 배에 납품하는 일이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저는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동업자와 다름없이 아빠와 사업을 이끌어 오셨던 이사님께 회사를 넘기고 사업에서는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재산 역시 저와 오빠는 상속 포기를 하고 엄마에게 모두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가 오랜 시간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늘 습관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니야. 하늘에서 잠시 우리한테 맡기신 돈이거든. 그래서 함부로 내 것처럼 쓰면 안 돼. 우리가 넉넉히 잘, 올바르게 쓰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늘로 돌아갈 때는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해.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 유산 받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식들이니 누릴 수 있는 아늑함은 내가 아낌없이 주겠지만 나 죽고 나서 내 재산 가지고 뭐 할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인지 당연히 아빠가 남기신 재산은 엄마에게, 다시 엄마가 돌아가시면 사회로 흘러가는 게 저희 남매에게는 머릿속에 콕 박혀있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저희 남매가 이런 결정을 하면 제일 먼저 펄펄 뛸 사람이 제 새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새언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니 노후자금 충분히 쓰시다가 돌아가시면 다니시면서 봉사하시던 곳에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살아생전에 미리 장학재단 같은 것을 만드셔도 좋고요. 요즘엔 종교단체 통해서 장학헌금, 장학기부금 이런 거 많이 하던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새언니 말을 듣고 엄마는 많이 고마워하셨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럴 줄 모르셨던 거죠. 변수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빠의 생각과 삶의 방향에 동의하는 것 같았던 사람이 정말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좋은 사람인 척 그러고 살다가 자기 권리 다 뺏기고 결국 남한테 좋고 가족한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제일 나쁜 거라고 그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남한테 좋고 가족한테 나쁜 사람이라니. 자기 핏줄들한테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남 준다는 게 그러면 정상이냐? 너도 그래. 지금 우리가 상속 포기 같은 고상함 떨 때야? 챙길 건 챙기고 우리 기반 만들 건 만들어야지. 너도 진짜 배가 덜 고팠구나. 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띵까띵까 먹고 노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 그냥 빌어먹는 삶에 익숙해진 거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게 왜 우리 돈이야? 내 아빠가 평생 걸려 모은 돈, 자기 아내한테 주는 거, 그게 왜 나빠? 돈을 어디 쓸지는 그 돈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남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평생 그렇게 고상 떨다가 고생해라. 난 내 거 챙기면서 똑똑하게 살란다. 그때가 저와 남편이 가장 크게 싸웠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싸울 일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 얼굴 마주칠 일이 있어야 싸우죠. 대놓고 야근 핑계로 집에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근무가 있다고 주말에도 나가버리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대체 빨래는 어디서 하고 옷은 어떻게 갈아입는지 그것조차 제 손을 잘 빌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회사 근처 드라이 클리닝 하는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잘해준다며 신경 쓰지 말라는데 제가 봤을 때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은 세탁소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기 시작했죠. 의심의 씨앗이 한 번 심기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 그날부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지켜봤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은 없었어요. 새벽이 되더라도 집에는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술에 취해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즉 멀쩡한 정신으로 멀끔한 모습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도 바로 자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제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회사 일이 퇴근하면 끝나는 건 줄 아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고요. 일을 제대로 해본 사람 맞아? 퇴근하면 바로 일이 끝나냐? 이 시간에도 이메일 오고 확인해 줄 건 해줘야지. 그래야 내일 아침에 바로 피드백 받고 그럴 거 아니야. 하지만 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거래처에서 새벽 1시에 이메일로 의견을 물어오나요? 어떤 미친 직원이 밤 11시 12시에 문자로 전화를 달라고 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짓거리며 남편은 점점 달라진 모습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륜의 정황 증거였죠.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이 저녁에 바뀔 때도 있었고 빨래통에 들어있는 속옷이 제가 모르는 것일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이라면 질색하던 사람이 글쎄 갑자기 헬스클럽을 끊었다며 매일 샤워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바로 운동 갔다가 거기서 씻고 오는 거라는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말을 믿겠어요. 누가 맡아도 백화점에서 산 듯한 향수가 남편의 몸에서 풍겨오고 제가 못 봤던 소품들도 소소하게 생겼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첫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지갑. 정말 낡고 낡았어도 남편은 그게 행운의 상징이라며 절대 버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당신 지갑 바꿨어? 지갑이 구질거려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버렸어? 그거 내가 사준 첫 선물인데. 야, 너랑 나랑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고 그러냐? 너랑 나 이제 가족이야. 동지라고. 뭐야, 그러면 당신 눈에는 이제 내가 여자가 아니야? 그런 거야? 새섬스러 왜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가 여자로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뭐 아이를 낳아줄 수 있냐? 아니면 멋진 마누라 노릇을 해줄 수 있냐? 그냥 피차. 너랑 나랑 의리로 사는 거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굴지 마. 저는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에 숨이 다 막혀오더라고요.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혼자 고민하면서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저를 딱 불러다 앉혀놓고 물어보셨습니다. 너 엄마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말해. 뭐야? 아니야, 엄마. 별거 아니야. 아니라고 자꾸 말을 돌려봤지만 한 번 발동한 엄마의 촉은 날카로웠습니다. 대뜸 남편이 바람난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훅 가슴 한켠을 찔린 듯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펑펑 우는 저를 엄마는 토닥토닥 토닥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한 번씩 그렇게 눈이 돌고 마음이 돌 때가 있어. 그게 다 열병처럼 오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부도 서로 돈독해지고 더 다정해지고 그러는 거야. 너희 아빠랑 나도 너희 앞에서야 티를 안 냈지만 다 그런 과정 거쳤어. 얘, 내 사위가 어떤 사람이니? 어머님 친구들이랑 식사하신다고 장미꽃 들고 와서 손등에 뽀뽀해주고 가던 녀석이다. 본성이 착한 녀석이니까 조금 그 영혼에 들어있는 바람기만 빼면 다시 제정신 차릴 거다. 너한테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한테까지 그렇게 못되게 하지는 않을 테니 일단 내가 한번 나서보마. 엄마, 그 사람 진짜로 바뀌었어. 엄마한테 장미꽃 갖다 줬던 그 남자 아니야. 내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지금 그러고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아냐고 그 말이 턱끝까지 치밀어 오르거든? 그런데도 계속 내가 꾹꾹 참고 있는 거라고. 나, 엄마, 진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해. 그럴 거 없어. 사람 다 똑같아. 눈앞에 금덩이 있으면 그 번쩍이는 것 때문에 그 주변 것들이 안 보여. 금덩이를 살짝 보자기로 덮으면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주변 둘러보게 돼 있어. 얼마 뒤면 박서방 생일이지? 생일상 거하게 차려서 내가 한번 잘 다독여 볼 테니까 생일날 일단 집에나 일찍 들어오게 만들어. 친정엄마의 다독거림을 듣고 저는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일 며칠 전부터 계속 엄마가 생일상 차려준다고 했으니까 꼭 그날만은 늦지 말고 집에 잘 들어와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 말에 건성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이 불안했지만 설마 그 말까지 안 들어줄 줄은 몰랐죠. 생일날 엄마는 정말 작정하신 듯 전복찜에 소갈비 그리고 평소 남편이 좋아하던 귀한 민어 대구까지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생일상을 차리셨습니다. 늙은 엄마가 고군분투하면서 딸 마음 아플까봐 사위 생일상 차리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죄스럽고 죄송했어요. 제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더라고요. 엄마도 점점 얼굴이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남편을 맞이했을 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할지 또 남편이 그런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겁이 났거든요. 엄마도 그냥 오늘은 내가 여기서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집에 가실 준비를 하던 그때 밤 10시가 훌쩍 넘은 그 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엄마가 저희 집에 있는 걸 보고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잊은 건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온 건가? 그래도 장모가 생일상 차려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싹 무시하고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엄마가 정말 꾹꾹 눌러 참으며 얘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글쎄 남편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무슨 재료를 어떻게 썼는 줄 알고 그 음식 먹으려고 제가 들어옵니까? 아주머니가 한 음식 저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뭐? 아주머니? 지금 자네 나한테 아주머니라 그랬나? 예, 왜냐하면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혼하고 나면 남남인데 제가 뭐하러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뚫린 입이라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입을 꼬매서 봉해버리고 싶을 만큼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막히다는 듯이 입을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애를 제대로 낳아서 저를 아빠를 만들어주기를 하나,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기를 하나. 이 사람 제 인생에 이제 아무런 이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시절이야 뭐 그냥 아쉬운 대로 살자고 같이 살았겠지만 제가 지금 뭐하러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 같이 삽니까? 저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자네, 그러니까 지금 할 말 다 한 건가? 아줌마, 그렇게 함부로 자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줌마한테 자네 하는 얘기들을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아마 승진도 하게 될 텐데 승진하게 되면 조만간 몇 년 안에 임원 자리 딸 거고, 그렇다면 저도 좀 세련되고 멋있고 사위한테 좀 재산도 턱턱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집이랑 인연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제 계약직 시절 기억하고 저 무시하는 이런 여자랑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빈궁 마마랑요. 남편이 비아냥거리듯 빈궁 마마라고 하는 그 말에 저희 엄마는 휘청이며 쓰러지실 뻔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자궁을 드러낸 그 이야기를 저렇게 빈정거리며 하는 게 남편이고 사위라는 게 저도 엄마도 못내 분하고 억울했죠. 지금 말 다 했나? 내 딸이 아파서 이러고 누워있는 것도 나는 안쓰럽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불쌍해 죽겠는데 뭐? 빈궁마마? 그게 지금 남편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 생각하나? 제가 못할 소리 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 빈궁마마 맞잖아요. 애도 못 낳는 이 사람 솔직히 여자로 안 느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고 있는 건가? 이거 바람이라고 할 수 없죠. 일종의 정당방위랄까? 뭐? 정당방위? 그럼요. 저는 혈기왕성하고 건강하고 충분히 누군가의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성인데 이 여자는 그런 저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 핏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멋지고 세련된 제 수준과 맞는 그런 여자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있는 재산 절반으로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 사람 아파 누워서 제가 벌어먹인 거 있지만 결혼 초에 아주 잠깐 이 사람이 혼자 돈 번 적 있으니 위자료 굳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헤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헤어지는 걸로 그냥 다 정리하도록 하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주먹을 꼭 쥐고 부들부들 떠셨는지 엄마의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손을 조용히 잡아 끌었어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저만의 표시였죠. 엄마는 조용히 남편에게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했던 이 말 후회 없지? 남편이 있는 대로 코웃음을 치며 엄마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후회는 내가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한 거
그 시점부터가 후회지 앞으로의 인생에 후회라 없습니다. 그래, 그 말 내일도 모레도 편치 않기를 바라네. 아이고, 편할 리가요. 쓸데없는 걱정은 넣어두시고 저 구질구질한 음식들 저는 입에도 안 댈 거니까 가져가시죠. 저걸 누가 먹습니까? 저런 싸구려 집밥 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렇게 못된 소리를 우르르 늘어놓은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엄마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보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생각이 내 생각이라는 저만의 표시였죠. 엄마가 고갯짓을 툭 하시더라고요. 그 고갯짓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언제고 이 집을 나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짐 정리는 1차적으로 해둔 상태였거든요. 트렁크 2개가 금방 찼습니다. 그 짐을 끌고 저는 남편의 생일날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엄마와 저는 결연하게 앉아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후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바로 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정말 큰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계열사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취직해서 일했던 곳은 삼촌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였어요. 삼촌이 오랜 친구분과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면서 대표는 그 친구분 이름으로 하고 투자는 100% 삼촌이 하셨거든요. 당연히 주식 지분은 대부분 삼촌에게 가 있지만 표면적으로 삼촌 이름이 드러날 일은 없는 회사인 거죠. 그 삼촌 친구분도 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이라 저 역시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가족끼리 모두 진짜 가족보다 끈끈한 관계거든요. 남편이 계속 취업을 못하고 저 때문에 애명글면 애쓰는 걸 보면서 엄마가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 내가 우리 오빠한테 뭐 부탁하는 거 정말 싫어하기는 하는데 박서방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시킬 순 없잖니. 그냥 네 외삼촌 회사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박서방이 일은 잘한다며. 엄마, 삼촌 엄청 냉정하신 분인데 일자리 허락해 주시겠어? 아유,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 들여보내고 일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일 잘한다며. 응, 일은 잘하는 편이야. 그건 내가 같이 해봐서 알아. 그래, 그러니까 이력서라도 한번 넣어보라고 해. 네가 한번 설득해서 이력서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까지 남편이 했던 것처럼 꾸며서 영혼을 갈아 넣어 이력서를 작성하고 남편 손에 들려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엄마는 삼촌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이 혹시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 저희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였어요. 삼촌 역시 이력서를 보고 일은 잘할 것 같아서 고용을 한 거지 우리 부탁으로 고용한 게 아니니 자기와 우리 집의 상관관계를 말할 필요는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셨고요. 그렇게 들여보낸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돈 받아 먹으며 그렇게 거만을 떨고 바람을 피웠으니 제가 더 이상 그 회사에 제 남편을 둘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제 얘기를 듣고 화가 나신 삼촌이 며칠 뒤 저한테 아주 놀라운 얘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글쎄 남편의 상간녀가 삼촌 회사 여직원이래요. 알고 보니 그 여직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 팀장으로 제 남편이 오니 속으로 은근 저 사람 뭔가 엄청난 연줄이 있겠구나 싶어 꼬리를 쳤던 겁니다. 이 멍청한 남편놈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어리고 예쁜 여자가 자기한테 들러붙어 팀장님 좋아해요, 사랑해요 하는 말에 혼이 훌쩍 나가버린 거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그 상간녀에게서도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한 번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는 삼촌이 회사로 찾아가 싹 다 뒤집어 엎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자손귀한 집에 둘밖에 없는 딸이라고 했잖아요. 제 삼촌에게는 그런 제 눈에서 피눈물 뽑게 한 그놈이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한순간에 회사도 연인도 가족도 다 잃게 된 남편은 한동안 삼촌이 퍼붓는 말을 들으며 진짜 멍하게 서 있기만 했대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후다닥 뛰어나갔고 그 내연녀는 남들이 보던 말던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며 울어 제꼈다고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망신살이 있는 대로 뻗쳤으니 더 이상 그 회사 다닐 수는 없죠. 남편이야 당연히 해고 처리되었고 그 내연녀도 다음 날부터 무단으로 아예 회사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네요. 버림받은 건 당연하고요. 그 모든 소식을 씩씩거리며 삼촌이 전해주신 후 며칠 뒤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딱 느낌이 남편 전화 같더라고요. 제가 남편 전화번호를 차단 처리해두었거든요.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인간뿐이죠. 모르는 척 밝은 목소리로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았다고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싹싹 빌길래 아무 말도 없이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되지 않아 집 대문 앞에서 애타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대로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를 넣어버렸죠. 어차피 이 집도 내놓고 팔아버린 상태라 며칠 안에 이사는 갈 거지만 저렇게 또 찾아올 수 있으니 아예 호텔을 잡아서 며칠 거기 머물까도 생각 중입니다. 엄마도 혹 찾아오면 한 대 후려 팰 것 같다며 차라리 이사를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네 집 근처로 엄마와 제가 살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조만간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려고요. 한번 혼자서 시아버지, 아니 이젠 시아버지도 아니죠. 중증 병세에 치매까지 와서 보살핌이 필요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난해서 허덕이는 삶으로 다시 한번 가보라죠. 절대 용서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